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이렇게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일자고 부동고 유일이고 영원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거거든. 우리 감각에 한계가 있어. 우리 감각은 우리를 속여. 이건 굉장히 플라톤적인 생각인 거죠. 죄송한데요. 예.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떼놓고 얘기하니까 음성이나 소리는 되게 깨끗하게 들리는데 샘 소리 되게 잡음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이 정도로 할까요? 잠시만요. 이 정도. 예,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밑이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예, 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을 긍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존재하는 것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모순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모순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상 자체는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직권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무라는 것은 이미 무 자체도 없는 거다. 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존재하는 게 되는데, 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 동사와 명사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즉, 있다는 것과 근데 그 뭐에 대한 좀 약간 쉬는 타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잠깐 얘기를 하면 뭐에 대한 관점은 단순히 저 시대 때 파르메니데스 때만이 아니라 뭐가 없다라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서양 정신 전체에 깔려있는 약간 예. 테마 같은 거잖아요. 예. 왜냐면은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중세가 이제 도입하면서 하느님의 세상이 오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근대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 결국 하느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완전한 무를. 그렇죠. 근데 그게 플라톤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렇죠. 교부 철학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과학에서 그걸 가지고 논란이 있어요. 과학에서 논란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조금 나와요, 얘기가. 그런데 이제 더 깊은 얘기는 르네상스로 넘어가야 나오는 건데, 어쨌건 이제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 때문에, 감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감각은 신뢰하지 않으면 현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죠. 현상을 구제하라. 뻔히 눈에 보이는데 움직이는 게 파르메니데스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 현상을 구제한다는 원칙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상이 허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방법으로. 그럼 얘가 왜 허구인데 우리 감각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건지 이 과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질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되어지는 것이 실제를 어떻게든 반영하고 있고 실제 일부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이 현실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이 감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긍정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존재한다면 얘는 파르메니데스적이기보다는 헤라클레토스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가 배제했기 때문에 헤라클레토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얘기할 이 세 명을 얘기하면서 많이 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철학사 쓰신 분들의 책들을 봤는데, 이정호 선생님이 쓴 철학사도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나라 분들이 쓰신 철학사 책이 별로 없어서
이제 외국 분들이 쓰신 것들이 독일 사람인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쓴 거랑 영국 사람이 쓴 거랑은 3개 정도를 교차해서 비교해서 봤거든요. 그거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원전이 중요하니까 그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 철학자들의 그 원전이라고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하여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강의 때도 얘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간에 그 책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데 플라톤 쪽에 치우친 분들은 플라톤하고 마찬가지로 좀 많이 빼더라고요. 뭐 언급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첫 번째 이제 이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오니아에서 아테네로라는 식으로 썼는데 철학의 중심이 바뀌어요. 근데 이 철학의 중심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의 중심도 바뀌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저때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막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이오니아 쪽은 다 점령이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그 소아시아, 터키 쪽이 다 점령이 돼버리면서 이오니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아테네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일부는 시칠리아로 가고 일부는 뭐 카르타고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카르타고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그리스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칠리아 쪽은 이제 그리스 민족이 있는 쪽과 그 다음에 페니키아 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쪽이 서로 같이 있었으니까 시칠리아도 일부 가고 이탈리아 반도도 일부 가고 그리스도 갔는데 중심은 아테네로 잡혀진 거죠. 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게 그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의 해전으로 승리를 마지막으로 장치하니까 페르시아 전쟁 자체가 그러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잖아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다 다른 폴리스들이 아테네에 돈도 내고 우리를 막기 위한 군함을 만들자 이러면서 돈을 내는데 아테네는 그 지들 멋대로 써버리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여간 아테네가 그 고대 그리스 세계 헤게모니를 잡게 되고 그 다음 에게해 전체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권력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면은 문화의 중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아테네를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철학자들이 이제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아나스사고라스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오늘 말씀드린 데모크리토스도 아테네에서 활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문화적 분기점이자 정치적 분기점이게 돼요. 고대 세계에서의 그 490년이라고 하는 BC 490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전쟁은 사실은 510년부터 있었는데 한 20, 30년 정도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이길 듯이 하면서 패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첫 번째 패한 거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마라톤 전투 이런 데서 패하고 두 번째는 이제 스파르타에서 나오는 300인 그걸로 망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하고 해전을 하다가 망해버리는데 해전이 2번 있었나요? 내 기억에 해전 2번 했는데 둘 다 아테네한테 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쫄딱 망하면서 그리스가 이제 에게의 패권을 차지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꼭 넘겨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 내부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은 이전까지 그리스가 우리 민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주정의 역사가 그리스가 아주 길지는 않았어요. 그 이전에 참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참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오다가 민주정으로 공고히 되고 특히나 아테네가 민주적인 대표적인 거니까. 근데 아테네가 패권을 지면서 나머지 폴리스들도 아테네처럼 민주정으로 가는 페르클리스의 그 개혁이라든가 솔론의 개혁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요 시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아테네 자체의 그 민주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과 그리스 자체 굉장히 흥하는 전성기적인 이런 느낌들이 부딪히면서 아테네에서는 이제 비로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즉 처음에 맨 처음 얘기했던 처음에 자연철학으로 시작했던 철학이 이제 인간의 윤리 문제와 이런 것들을 같이 결부시켜서 다루게 되는 본격적인 이제 환경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거치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대전 끝나면서 뭐 앵그리 제너레이션이 생기고 뭐 무슨 세대가 생기고 이러듯이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고민들을 주게 되니까 그런 고민들이 철학적으로 반영되면서 아까 윤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통보다는 민주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엠페도클레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이 수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전성기적인 활동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주요한 책 두 가지가 이겁니다. 자연에 관하여. 저번에도 말씀드린 자연에 관하여는 그냥 아무나 쓰는 제목이죠. 고대 그리스 뿐만이 아니라 뭐 로마로 넘어왔어도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왔어도 뭐 툭 하면은 자연에 관하여라고 씁니다. 피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쓰고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사람은 카타르모이라고 정화라고도 번역이 되고 어떤 책에서는 정화, 의례라고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가 보면 이제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겠죠. 이 두 책을 냈는데 이 두 책이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 내용의 전개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예. 여기 자연의 아까 피지스라고 하셨죠? 예. 그게 원래는 어떤 의미의 자연일까요? 피지스가요? 우리나라 한글에 그러니까 한자와 자연하고 의미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네이처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대로의 자연하고 가까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연은 스스로 자자 있을 연자인데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노자 쪽으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 자체.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가까워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 물리적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물리적인 것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층위가 나뉘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아직 그 층위가 분명히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에 관하여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우주. 사람도 들어가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때까지는 아직도 저번에 제가 썼던 그 사자성이자 천인상응이라고 하늘과 사람이 서로 상응한다 라는 주의적인 생각들이 어느 철학자에게나 조금씩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